여기 미국의 관습을 그대로 복제나 하는 수준이라며 한국을 모독하던 한 군사전략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훈련장에서 한국의 군력 수준에 박살났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특수부대가 로프를 타고 내리는 순간 삽시간에 자신의 눈앞에 그는 도달해 있었고 그 눈빛은 한국의 국력을 보여주는 강함이기도 했다고 하죠. 군대 전장에서, 학생들 교실에서, 의사들의 병원에서, 심지어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라를 성장시키는 동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라훌 바르마입니다. 인도 국방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아시아 군사전략 전문가로 지난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죠. 우리 인도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저는 아시아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나름의 확고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국가일 뿐 자주적인 군사력은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왔죠. 델리에서 열린 국방 포럼에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저는 그때도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바르마 박사님, 한국 군대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한국 군대는 독립적이라기보단 미국에 의존하는 보조 전력에 가깝습니다. 자체 기술력도 한정적이고 전략적 결정권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인도의 방위 전략 전문가로서 한국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우리 인도는 자체 핵무기 개발은 물론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으며 전시 작전권마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제 주장을 뒷받침했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관인으로 초청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방문이겠거니 여겼으니까요.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 군대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국식 훈련을 그대로 모방하는 모습을 볼 것이라는 이런 선입견을 품은 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군 장교 김민준 대령은 예상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하며 앞으로의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죠. 바르마 박사님, 내일부터 진행될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종합훈련입니다.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긴 하네. 폐허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한국의 모습은 꽤 놀라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며 내일 있을 훈련 참관을 위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인상적인 수치들이었지만 실제로 어떨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 대령이 저를 훈련장으로 안내했죠.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조직된 한국군의 준비 태세가 한눈에 들어왔죠. 특수부대, 헬기, 자주포, 해병대까지 각 군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군요. 마치 실전 같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민준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바르마 박사님,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휴전 상태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말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인도도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이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보다 더 긴박하고 항시적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군의 이러한 준비 태세는 단순한 전시 과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것이죠. 훈련은 시작부터 강렬했고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헬기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목표물을 제압하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그 정확성과 속도는 인도 특수부대의 훈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교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부대 간의 완벽한 협조였어요. 공군, 육군, 해군이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인도군도 합동훈련을 하지만 이런 수준의 유기적 협력은 보기 드물었죠. 대령님, 이렇게 완벽한 협조 체계가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매주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이 다른 군종의 훈련도 경험하게 하죠. 육군 장교도 해군의 작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요.
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은 한국에 대해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이 이런 탁월한 준비 태세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군대와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점점 저의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훈련 둘째 날 대규모 대테러 시뮬레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관측 포인트에서 이 훈련을 지켜봤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한국군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무용수들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었어요. 지휘관이 갑자기 새로운 변수를 투입했을 때도 부대원들은 즉각적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대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기된 동작이 아니라 실전에서만 볼 수 있는 적응력이었죠. 이 정도 실전 감각은 인도의 정예부대 외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위험해지니까요. 그 말에 저는 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도군도 물론 국가 방위를 위해 훈련하지만 한국처럼 상시적인 위협 속에서 생존해온 경험은 없었어요. 이것이 한국군의 실전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실내 작전 센터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간의 판단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분석관들은 즉각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현장의 부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 장교가 제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죠. 우리는 정보의 정확성과 전달 속도가 생존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일분의 지연도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인도군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한국처럼 이를 실시간으로 전투 현장에 적용하는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의 전략적 효율성에 저는 경외심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결과였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김민준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군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단결력과 적응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절박함이 있죠. 훈련 셋째 날 비정규 전투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심 지역을 재현한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민간인이 있는 상황에서의 작전 수행을 다루고 있었죠. 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인도에서도 이런 훈련을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조금 달랐어요. 훈련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민간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실제 군인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죠. 그들의 행동,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마치 진짜 민간인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놀라워 저는 옆에 있던 장교에게 물었어요. 진짜 민간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연기가 가능한 건가요? 그들 대부분은 예비군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현역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국 남성들은 거의 모두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군사 작전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 국민이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인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지만 군대는 자원 입대제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군사훈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점심 식사 중에 김민준 대령과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군을 이해하고 군을 지지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강점 중 하나죠. 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군과 민간의 경계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나라는 많지 않았어요. 인도에서는 군대와 민간인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군사 문제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잠재적인 방위 자원이었죠. 오후 훈련에서는 민간인 대피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죠. 여기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대피하는 민간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과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전에 충분히 교육받은 것처럼요. 이것도 예비군 덕분인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죠. 이것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단순히 군대의 장비나 병력 수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친 의식과 준비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적 결속력이었죠.
넷째 날 저는 특별히 한 전방 부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이 부대는 최전선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도 비슷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있지만 여기서의 긴장은 조금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더 실제적이었죠. 부대에서 병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의외로 밝고 깨끗했어요. 음식도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인도군 식당과는 확연히 달랐죠. 식사 중에 한 병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인도군과 한국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본 바로는 한국군은 실전에 더 가까운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한 병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사람들은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군도 물론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절박함과 직접적인 책임감은 다소 다른 차원이었어요. 인도는 국토가 넓고 많은 시민들에게 전쟁은 다소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일상적인 현실이었죠. 이런 정신력은 우리 인도에서도 드문데 한국은 정신력부터가 다르구나. 오후에는 병사들의 생활관과 훈련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장비들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병사가 자신의 무기를 다루는 솜씨였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무기를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매일 최소 2시간씩 기본 훈련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훈련의 강도와 집중력은 평화 시기의 인도군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도군도 훈련을 하지만 이런 수준의 일상적 강도는 아니었어요. 한국군에게 있어 준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5째 날 저는 또 다른 종류의 훈련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 훈련과 동시에 진행되는 민간인 대피 시뮬레이션과 의료 구호 작전이었어요. 이것은 제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죠. 인도군도 물론 재난 구호 활동을 하지만 전투 작전과 이런 인도주의적 활동을 동시에 훈련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장은 마치 작은 도시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건물들, 도로, 심지어 상점과 학교까지 있었죠. 그 안에서 적군과의 교전이 벌어지는 동시에 민간인 대피와 부상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처럼 느껴졌어요. 한 장교가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임무입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큼 민간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종종 군대는 전투력만을 강조하게 되는데 한국군은 보호와 구호라는 측면도 동등하게 중요시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인도군과는 다른 한국군의 복합 임무 수행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의료팀의 신속함과 전문성이었습니다. 부상자 발생 시 몇 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후송도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마치 실제 병원의 응급실을 전장으로 옮겨놓은 듯했죠. 이렇게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 의무병들은 모두 민간 병원에서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군 복무 중이거나 예비군으로 있죠. 전시에는 모든 민간 의료 자원도 군과 통합 운영됩니다. 이것은 인도에서는 보기 드문 시스템이었어요. 인도에서는 군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체계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재난 시에는 협력하지만 한국처럼 평상시부터 이렇게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지는 않죠. 오후에는 심리지원팀의 활동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투 스트레스를 받은 병사들과 충격을 받은 민간인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도군에서는 아직 이런 심리적 지원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프로그램에 감탄하고 있던 중 심리지원팀의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총과 탱크만큼이나 심리적 회복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신체만큼이나 정신에도 상처를 남기니까요. 이런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싸우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과 회복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미국의 그림자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6째 날 저는 한국군의 기술연구시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기술을 직접 볼 수 있었죠. 제가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AI 기반 전투 분석 시스템, 드론 군집 작전 기술, 사이버 방어 시스템 등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기반 전투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인의 전술적 사고방식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우리 상황에 완벽하게 맞지 않았거든요. 전 이 말을 듣고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진정한 기술적 자립이었죠.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은 드론 군집 작전 시연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각 드론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체 작전의 목표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건 미래 전쟁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한국의 현재 모습이라니, 인도는 아직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도도 물론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정교한 군집 운용 기술은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그게 현실이었죠. 인도는 국토가 넓고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드론 운용에 많은 변수가 있지만 한국은 제한된 국토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책임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에 있어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혁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인도는 대국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원의 풍부함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죠. 반면 한국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도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군사기술의 경쟁력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인터넷 인프라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인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전이나 다름없죠. 이런 경험이 우리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이날의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지 미국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군사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성취 뒤에는 생존을 위한 절박함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한국인들의 집념이 있었던 것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었네. 한국군은 단순히 미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인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군의 모습은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군사 문화와 역량을 발전시켜 온 나라였습니다. 델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인도와 한국의 국방 협력이 최근 중요한 화제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공항 로비에서 간략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기자는 제게 물었어요. 바르마 박사님, 한국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이전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미국의 의존적인 군대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강하고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3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국군의 실전적인 훈련 방식. 둘째,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체적 국방 개념. 셋째,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입니다. 이 3가지는 인도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죠. 그렇다면 인도 한국 군사 협력의 방향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드론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노하우는 인도에게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한국의 군사 역량 재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는 아시아 군사 균형에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위상을 재정의하고자 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미국의 부속품으로 보는 시각은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동료 연구원들은 제 변화된 관점에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수집한 자료와 분석을 보고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과 드론 기술에 관한 정보는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동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라훌, 정말 한국이 이런 수준의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우리가 알던 한국은 옛날 이야기야. 저는 인도의 국방정책 커뮤니티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가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지정학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효율적인 국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저는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협력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도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의 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양국 간 더 긴밀한 군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저는 한국의 총체적 국방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서로 다른 안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공통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비대칭 위협, 사이버 공격,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국방이 단순히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사회적 차원에서 국방 의식이 내재화되어 있죠. 이것은 인도가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모델입니다.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인도 장성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르마 박사님,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인도의 상황과는 다르지 않나요? 이전에 저였다면 이 질문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자국의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의 성취는 단순히 미국 덕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결단력의 결과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김민준 대령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바르마 박사님, 객관적인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인도의 군사력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대령님, 이제는 우리가 서로 배우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방문이 어떻게 제 전문적 관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지, 이것은 단순한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제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인도와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한국 대표단과 함께하는 비공식 만찬이 있었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군사적 주제를 넘어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 측 단장인 박정호 장군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르마 박사님, 한국 방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인상적인 순간들이 있었지만 가장 마음을 울린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사실 그건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한국의 한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죠.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민준 대령의 안내로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단순한 군사시설물 전시를 예상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본 것은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기념관에서 저는 한국 전쟁의 참상을 담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도시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이별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일어선 한국의 모습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노병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우리는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알아야 하지만 절대 같은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거든요. 한국군의 강인함과 준비성은 단순한 군사적 필요성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것은 역사의 아픔에서 비롯된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간 군사 분석을 해오면서 저는 늘 객관적이고 냉철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단순히 군사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혼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우리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자 때로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인도군은 종종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충분히 내재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박 장군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국방력은 단순히 무기나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민의 의지와 역사적 자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날 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라 각자의 나라와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인도로 완전히 돌아온 지금 저는 종종 그날 전쟁 기념관에서 흘렸던 눈물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깨달음의 순간이었죠. 라훌 바르마라는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강인함의 뿌리, 한국의 국방 의지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 책은 단지 군사 전략이나 안보 정책을 논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직접 목도한 국민들의 눈빛 속에 깃든 결연한 의지와 조용히 이어져 온 희생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죠.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엔 타오르는 열정이 숨쉬는 나라 한국. 저는 그 깊은 정신을 글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 책이 인도와 한국,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전체가 더 강인하고 긴밀한 안보 협력을 이뤄가는 데에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가 공유한 역사와 현재의 도전들 속에서 저는 분명히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보았던 그 흔들림 없는 국방 의지는 단지 군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것은 한 세대를 넘어선 교육과 헌신, 그리고 나라를 향한 깊은 사랑이 만든 공동의 유산이라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책이 저처럼 과거에 한국을 그저 미국의 그림자쯤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에게 꼭 읽혔으면 합니다. 편견의 안경을 쓰고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실, 그 진실을 저는 한국의 변경에서, 군사시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표정과 말, 태도에서 마주했거든요. 그러한 울림을 제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는 그 감동과 통찰을 책이라는 형태로 담아내어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은 단 하나이죠. 한국이 제게 알려준 진짜 강인함, 진짜 안보의 의미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울림과 현명함을 제게 가르쳐준 한국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 고마움의 마음을 저는 글로써 한자 한자에 혼을 담아 보답하겠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책을 읽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이 글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한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 여자들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로 꼬실 수 있다는 미국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출신인 자신이 유혹하면 한국 여자들이 황송해하며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 온 이 오만방자한 미국인은 쌍코피가 터지는 개망신을 당한 뒤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브루클린 출신의 브래드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미국인이라는 게 몹시 자랑스러웠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강력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은 제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고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세상 모든 국가가 미국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도 그럴 게 우리 미국인들이 쓰는 영어는 전 세계의 공용어나 마찬가지이고 세계 최고의 대학들도 전부 미국에 있고 국방력 역시 우리 미국이 세계 1위니까요. 게다가 저는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전형적인 백인 남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와 견주어도 난 꿀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전 제 첫사랑이 실패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했었던 그 여자애는 내가 아닌 어떤 한국 남자가 너무 좋다면서 저를 차버리더군요. 처음에 저는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인인 제가 고작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출신에게 밀려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다니요? 저는 너무 분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 소중한 첫사랑을 빼앗아간 것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 한국 남자를 뒷조사하다가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그놈이 아이비리그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전 그놈이 더 싫어졌답니다. 진짜 미국인인 저는 그저 그런 공업 전문대를 나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놈은 한국인 주제에 아이비리그에 가다니요?
이런 주제도 모르는 아시아인들 때문에 우리 백인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괜히 심통이 나고 나중에는 열등감까지도 느껴지더군요.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위대한 미국인인 내가 고작 한국인 녀석에게 이런 패배감을 느끼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저는 어떻게든 이 열등감을 해소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저는 제가 당한 그대로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국 남자가 제 아름답고 소중한 첫사랑을 빼앗아 갔으니 저도 한국에 가서 한국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잖아요. 게다가 저는 세계 1위 국가, 미국의 시민이니 한국 여자를 꼬시는 일쯤이야 아주 가볍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3급 국가 사람들은 평생 저 같은 선진국 국민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행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이왕 아시아에 갈 거라면 한국이 아닌 일본에 가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TV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아주 예의 바르고 상냥해 보인다면서 말이죠. 물론 저는 부모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한국 여자를 유혹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죠.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 대국이었으니 일하기에도 좋을 거고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험 부담이 큰 국가이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니? 부모님의 설득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솔직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본 적도 없는 저한테는 한국 여자나 일본 여자나 별 차이 없는 다 같은 동양인이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별 생각 없이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며칠 뒤 드디어 일본의 오사카에 도착하게 되었죠. 저는 일본의 한 영어 학원에 원어민 강사로 취업을 했는데 예상대로 일본인 동료들은 저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었어요. 일본인들은 특유의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언제나 밝게 웃으며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넸죠. 또 일본인들은 어디를 가든 사뿐사뿐 조용히 다니고 매너도 잘 지켰어요. 그들은 지나치게 자유로운 면이 있는 미국인들과는 확연하게 달랐죠. 저는 천사처럼 상냥한 일본인들을 보며 부모님 말씀을 듣고 일본에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자 저는 제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일본인들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등 뒤에는 칼을 숨긴 음흉하고 무서운 인간들이었어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학원 회식 자리에서였죠. 저는 일본인 동료들과 야키니쿠 집에 갔는데 그 자리의 분위기가 참으로 요상하더군요. 우선 제일 나이가 많은 남자 직원이 가장 상석에 앉고 그 양옆에 젊은 여직원들이 앉아서 그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고기를 구워주는 등 그의 시중을 들어주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진다면 당장 고소를 당할 일인데 일본인 동료들은 이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 당연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여자 동료에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여자 동료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랑 일본은 문화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를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여성스럽지 못하다며 사회에서 비난받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남자들에게 순종적으로 굴어야 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일본에는 여자력이라는 문화가 유행 중이라고 했어요. 아니, 유행을 넘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죠. 여자력은 여자로서 얼마나 예쁘게 보여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고 다른 말로는 남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여자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남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자력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서점에 가면 여자력 개발서가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국가라니 그게 제정신인가요? 물론 저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본에 오기는 했지만 이런 덜 떨어진 여자들을 유혹하고 싶지는 않더군요. 주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꼬리치는 애완동물들도 아니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일본의 여성 인권은 정말 최악이군요. 만약에 미국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예뻐 보이고 싶으면 화장 좀 하고 살도 빼 라고 말하면 총에 맞을지도 몰라요. 일본 여자들은 좀 주체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제 말을 들은 일본인 동료들은 미소를 지으며 제 말에 동조해 주었어요. 어떤 동료는 브레드 말도 일리가 있어. 이제는 일본도 바뀔 때가 되었지. 라며 적극적으로 제 말에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죠. 그 후로도 저는 일본인 동료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며 회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을 하자 일본인 동료들의 태도가 어딘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제 인사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런 일들이 며칠씩이나 계속되었고 참다 못한 저는 인터넷으로 일본의 따돌림 문화를 검색해 보았어요. 그러자 앞에서는 웃어주어도 뒤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일본인들의 특징이라는 글이 다수 발견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회식 자리에서 제가 일본 문화에 대해 함부로 떠든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분명 자기들도 웃으며 제 말에 맞장구를 쳐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본에 왔으니 일본법에 따를 수밖에요. 다음날 저는 일본인 동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야 일본인 동료들은 저를 아는 채 해주더군요. 물론 전과 같이 편안한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따돌림 당하는 신세는 면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일본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조심 또 조심했어요. 그들은 워낙 예민하고 음습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서 문제가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었고 결국 저는 일본인 동료들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는 동료들과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평소 일본인들은 칼같이 더치페이를 하기 때문에 그날도 각자가 주문한 커피값을 따로 냈는데 하필 제 지갑에 돈이 조금 부족하더군요. 많이도 아니고 딱 100엔이 부족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옆에 있던 한 일본인 동료에게 100엔을 빌려 커피를 사 먹었죠. 다음 날 저는 어제 빌린 100엔을 동료에게 바로 갚았고 그렇게 이 일은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직후부터 일본인 동료들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곳에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저를 무시했죠. 아니, 무시하기만 하면 다행이지 나중에는 중요한 스케줄을 공유해주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더군요. 결국 저는 괴롭힘에 지쳐서 일본 내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일본인 동료들은 악랄하게도 다른 학원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서 제가 이직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 지옥에 가둬두고 끝없는 괴롭힘을 가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저를 이렇게 괴롭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일본인 동료에게 100엔을 빌려 커피를 사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일본인 동료의 주장에 따르면 돈이 부족하면 커피를 마시지 말고 그냥 참았어야지. 동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지금 염치 없는 행동을 한 저를 응징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끼리 고작 100엔 빌린 일을 가지고 신세를 지내 만에 염치가 있네 없네 따지고 드는 것은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일이잖아요. 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어요. 일본인들은 자신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는 이기적인 종자들이거든요. 게다가 일본인들은 무리 내에 약자가 있으면 꼭 그를 따돌려서 나머지의 결속을 다지는 끔찍한 습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인 제가 일본인으로 가득한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 일본인들은 업무적으로도 치사한 갑질을 일삼았어요. 그들은 편하거나 좋은 일은 자신들이 도맡아서 하고 하등 쓸모없는 잡일들은 제게 몰아주더군요. 그런 일이 계속될수록 일본인들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저는 별로 필요 없는 인력으로 평가받게 되었죠. 그렇게 일본인들은 제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성과를 올렸는데 끔찍한 것은 그들에게 이런 일이 아주 익숙해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본인들의 더러운 습성에 혀를 내둘러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일본인 동료가 저를 보며 백인들한테서는 특유의 치즈 누린내가 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엄청 화가 난 저는 지금 말 다 했냐 고 큰 소리를 치며 그 일본인 동료에게 다가갔어요. 그 일본인 동료는 170cm도 안 될 것 같은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키가 176cm였던 제가 그 앞에 서서 내려다보자 겁을 집어먹더군요. 여태까지 같은 일본인들과 무리를 지어서 저를 비웃고 무시해 왔으면서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일본인들이 참 비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찌질이들이었어요. 일본인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자 저는 그들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본인들이 제게 함부로 대하기는커녕 쭈뼛거리며 설설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일본인들의 이런 역겨운 습성에 완전히 질려버렸고 이제 그만 일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기는 아쉬웠고 저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한국에 가보기로 했죠. 얼마 후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우선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능숙하고 유창하게 영어를 사용했는데 그들의 뛰어난 영어 회화 실력의 순간 저는 제가 미국에 잘못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사실 저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일본인들은 정말 기초적인 영어도 할 줄 몰라서 늘 손짓과 발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해야 했죠. 반면에 여기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하며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미국과 딱 붙어 있는 나라도 아닌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경이로움이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다음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속도였어요. 일본에서 지내면서 인터넷 속도에 딱히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었는데 그건 제가 한국의 인터넷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일본의 인터넷 속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더군요. 검색어를 누르면 0.1초 만에 결과가 나오면 물론 동영상도 끊김없이 볼 수 있었죠. 이건 마치 신세계와도 같았어요. 미국은 세계 1위의 강대국인데도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데 한국은 이렇게나 훌륭한 인터넷을 마치 공기로 숨을 쉬듯 당연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에 저는 절로 배가 아파지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한국이 미국보다 뒤떨어지는 나라여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언제까지 넋을 놓은 채 서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애써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인천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인천공항 내부도 최첨단을 달리는 시설들이 가득했지만 인천공항 밖에도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더군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빽빽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었어요. 그 화려하고 압도적인 전경은 낡고 허름한 일본의 도시와 너무 비교가 되더군요. 일본은 아무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서 그런지 대체로 건물들이 낮고 지어진 지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한국의 건물들은 아찔한 높이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이어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공항 주변에 즐비하고 있는 고급 외제차들이었는데 미국인인 저도 비싸서 구입할 엄두도 못 내는 독일제 자동차를 한국인들이 몰고 다니고 있더군요. 저는 평생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발밑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제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외모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우선 한국인들의 피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희고 깨끗했어요. 언뜻 보기에도 한국인들의 피부는 백인인 제 피부보다 훨씬 더 하얘 보였는데 대체 왜 제가 백인이고 한국인들이 황인이라 불리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죠. 특히 한국 여자들은 도자기로 빚어놓은 듯 깨끗하고 맑은 피부에 오밀조밀 예쁜 이목구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녀들은 꼭 인형처럼 아름다웠어요. 재미있는 것은 한국 여자들이 일본 여자들과 굉장히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었는데 대체로 땅딸막하고 하관이 툭 튀어나온 것이 특징인 일본 여자들과 다르게 한국 여자들은 매끄러운 얼굴선과 범접할 수 없이 귀티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더군요.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남자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멋있었다는 것이었는데 한국 남자들은 대체로 저와 키가 비슷했고 심지어 저보다 키가 크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일본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저보다 키가 작고 왜소했거든요. 저는 같은 동양인이니 한국 남자들도 키가 작고 못생겼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본 한국 남자들은 대체로 훤칠하게 키가 크고 부티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세련된 외모를 보고 있자 마음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한국 남자에 대한 열등감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첫사랑을 빼앗겼던 굴욕을 곱씹고 있었죠. 결국 저는 언젠가 한국 여자를 유혹하고 말겠다는 철없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지만 당시에 저는 악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저질스러운 생각을 하며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향했죠. 저는 한국에서도 영어 학원의 원어민 강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한국인 동료들은 일본인 동료들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일본인들에게 대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죠. 한국인들이 아무리 상냥하게 웃으며 다가와도 전 그 미소에 속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어요. 저는 어차피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선 온 사람이라서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했고 딱히 한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한국인 동료들에게 대면대면하게 굴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끈질기게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은 다 같이 친해질 겸해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의 기괴했던 경험이 떠올라 싫다고 거절했지만 끝끝내 한국인 동료들은 요즘 유명한 맛집이라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인 동료들은 한국인 특유의 정으로 무리해서 겉도는 저를 챙겨준 것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저에게 자꾸만 들이대는 한국인 동료들이 귀찮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한 자리에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술을 마실 때 일본인들처럼 여자력끼니 머니를 따지며 변태같이 놀지 않더군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혹시 누가 지나치게 취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누가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며 서로를 세심하게 챙기기 바빴어요. 세상 친절한 척은 다하지만 속으로는 끔찍하게 이기적인 일본인들만 보다가 따뜻하고 이타적인 한국인들을 보니 어쩐지 기분이 묘하더군요. 이들을 보고 있으면 겉으로는 웃어주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새 저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안주로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고 얼마 후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글쎄 저와 한국인 동료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가방과 겉옷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감쪽같이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저는 누가 우리의 짐을 훔쳐갈 새라 서둘러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던 동료들이 돌아오더군요. 누구는 잠시 전화를 받으러, 누구는 흡연을 하러, 누구는 화장실을 가러 간 것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볼 일들이 급했어도 그렇지 가방이랑 옷을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빨리 발견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다 도둑 맞을 뻔했다고 했죠. 그러자 한국인 동료들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되물었어요. 주인 없는 값비싼 물건이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누군가 훔쳐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우리 미국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물건을 도둑 맞는 일은 아주 흔하다고. 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건데? 제 질문에 한국인 동료들은 한국인을 믿는다고 답하더군요. 원래 한국인들은 주인 없는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저는 혹시 한국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처벌을 세게 하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한국인 동료들은 이렇게 답하더군요. 한국인들이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야. 그냥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니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천사들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까지 양심이 바르고 반듯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겪으면 겪을수록 한국인 동료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주인이 없어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스스로 값을 지불하며 무인 가게를 양심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죠. 저는 만약 미국의 슬럼가에 이런 무인 가게가 세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았어요. 아마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 가게는 강도들로 인해 초토화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던 나라에 살다가 이렇게 양심적인 문화를 처음 겪었을 때 저는 인지부조화가 올 지경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새하얀 백조들 틈에 낀 미운 오리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조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썩 괜찮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우선 한국 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일본에서 근무할 때보다 훨씬 근사한 일이었는데 일단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무시를 받다가 스마트하고 젠틀한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되니 꼭 천국에 온 기분이더군요. 게다가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들었어요. 날로 일취월장하는 제자들을 보며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던 성취감과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국에서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 어리석은 열등감과 무지 때문에 제 인생은 다시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강의를 하고 나오던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원장님은 그동안 저를 눈여겨봤다고 하시며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제게 특별 보너스를 주셨어요.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보상이었죠. 저는 앞으로도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원장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생긴 큰돈을 보며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문득 저는 클럽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그날은 금요일이기도 했고 당시 제 안에는 아름다운 한국 여자를 유혹하고 말겠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강남에 있는 클럽으로 향했죠. 택시를 타고 클럽으로 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클럽에서 제일 예쁜 한국 여자를 꼬셔야지. 난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의 국민이니까 한국 여자들을 쉽게 꼬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는 사이 어느새 택시는 강남의 클럽에 도착했고 저는 부품 기대를 아는 채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클럽 안에는 아름다운 한국 여자들이 가득하더군요.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기회를 노리던 저는 혼자서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름다운 그녀의 옆에 서게 된 저는 나 미국인인데 같이 놀겠냐고 물어봤죠. 이어서 그녀의 입이 열렸고 저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 버렸답니다. 네? 미국인인데 왜 제가 그쪽하고 같이 놀아야 해요? 관심 없는데 저쪽으로 가주실래요? 저는 미국인들은 싫어서요.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당연히 제 유혹에 넘어올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저를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저는 당황스럽고 당황한 마음에 그녀에게 영어로 욕을 해버렸죠. 볼 것도 없으면서 괜히 튕기기는 나도 당신 같은 여자는 별로예요. 유독 영어를 잘했던 한국인들이라 그 여자도 제 말을 알아들었더군요. 그래서 맞받아치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말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상황이 격해지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한국 남자 한 명이 제 팔을 잡고 진정하라며 말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제 팔을 잡은 그 한국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저보다 체격이 작은 한국인 한 명쯤이야 제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을 우습게 본 것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저에게 맞은 그 한국 남자는 자세를 고쳐 잡더니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발차기를 날리더군요. 결국 저는 그 발차기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죠. 이어서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창피하게도 쌍코피를 줄줄 흘리며 인근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들으니 한국 남자들은 어릴 때 다들 태권도라는 무술을 기본으로 배운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멀쩡하게 생긴 외국인이 왜 한국에 와서 사고를 치고 그래요 대체? 외국 남자들 신사라는 말도 옛말이지 원. 사고 칠 거면 한국에 오지를 마요. 저는 아까 맞은 곳이 아파서 또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러고 있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제 신원 보증을 해주기 위해 한국인 동료들이 경찰서에 와주었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고를 친 동료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준 그들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동시에 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야 했어요. 이렇게 저를 위해주는 동료들의 나라에서 저는 몹쓸 사고나 쳤으니까요. 창피함과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저를 대신해 제 한국인 동료들은 제가 친 사고를 수습해 주었답니다. 저는 착하고 예의 바른 한국인 동료들 덕분에 별탈 없이 이 일을 넘길 수 있었죠. 그 새벽 저는 동료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단단히 약속하고 진심을 다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건방지게 굴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한국인들의 반듯함을 닮으려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동료들은 언제나 제 곁을 지키며 모범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참을 수 없이 부끄러운 과거를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죠. 물론 제가 한국에 와서 저지른 잘못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자다가 이불을 뻥뻥 찰 정도로 창피하고 아마 나중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잊지 못할 끔찍한 기억이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저를 되돌아보고 저의 지난 날을 반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여자는 눈 감고도 아주 쉽게 꼬실 수 있을 거라던 오만했던 저는 한국에 와서 아주 제대로 크게 혼나게 되었었고 왜 저의 첫사랑이 한국 남자에게 홀딱 반해 저를 차버렸던 것인지 대번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꼭 만날 겁니다. 최선을 다해 이를 사랑하고 주변을 배려하고 경찰분이 말했던 외국 신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앞으로도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한국에서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에고, 단단히 오해하셨네요. 한국 여성분들 노란 머리 키 큰 미국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도 한국 여자라서 읽으면서도 살짝 기분 나쁜 마음이 여하튼 성실함과 다정함 모두 중무장해야 한국 여성분들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여자들 무시하면 큰 코 다쳐요. 그럼에도 사연 보내주신 브래드 윌리엄스 씨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2번 다시 클럽에서 그런 추태 부리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언제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